메시를 이긴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리처드 윌슨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누가 감히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상대는 이름도 생소한 동양인 선수였죠. 그런데 일주일 후 발표된 수치를 보고 리처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43.5%대 22.5%, 거의 2배 차이로 메시가 패배한 겁니다. 미국 팬들이 자발적으로 신화가 아닌 다른 선수를 선택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날 이후 리처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 30하의 경력의 전문가를 무릎 꿇게 만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 전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응원의 목소리로 대한민국 최고를 외쳐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 각도에선 절대 골이 안 나옵니다. 중계석에서 제가 단언했을 때 저는 30해 동안 축구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만 그날 밤 손흥민이라는 한국인이 제 모든 이론을 산산조각 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리처드 윌슨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했고 20대 중반부터 프리미어리그 해설가로 일하다가 30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지금은 MLS 수석 해설가로 일하고 있죠. 제 입에서 나온 분석은 곧 정답이었고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2024년 10월 19일 그날 밤까지는 말입니다. LA의 밤 공기는 묘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대 FC 댈러스전이었는데 경기장에는 5만 3천 명이 넘는 관중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모두가 한 사람을 보러 온 겁니다. 리오넬 메시,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전반 40분쯤 되었을 때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FC 댈러스의 수비수가 위험한 반칙을 범했고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했죠. 위치는 골대로부터 22m, 각도는 오른쪽에서 약 35도 정도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공의 무게, 슈팅 각도, 골키퍼의 위치까지 모든 변수를 대입해서 말이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성공 확률 0.07%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 위치에서는 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각도가 너무 좁고 거리도 애매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을 때 옆자리에 앉은 동료 해설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공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생소했고 얼굴도 처음 보는 동양인이었죠. 아시아 선수인가 보군요. 동료가 속삭였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저런 각도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관중석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흥민은 천천히 공에서 5걸음 정도 뒤로 물러서더니 골대 위쪽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해서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죠. 저 선수 직접 슛을 시도하려는 건가요? 그 동료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설마요, 저 각도에선 크로스를 올리는 게 정석이죠.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을 때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을 내디디더니 오른발로 공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임팩트 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강력한 슈팅이었죠. 공이 떠오르면서 회전을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에 역시 빗나가는군요라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의 궤적이 처음엔 골대 왼쪽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이 공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이 바람을 타고 휘어지면서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각도로 꺾여 들어갔습니다. 골키퍼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골대 왼쪽 상단 구석, 정확히 골키퍼의 손끝에서 몇 센티미터 벗어난 지점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고 골망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저는 헤드셋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폭발했거든요. 5만 3천 명의 관중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함성을 질러댔고 그 소리가 LA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저 입을 벌린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리플레이를 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며 감독실에 요청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발목각도 공을 맞춘 정확한 위치, 회전이 시작되는 방향까지 모든 것이 마치 컴퓨터로 계산해낸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동료 해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해설석 바로 아래 기자석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동시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노트북을 두드려대고 있었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저 선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도 똑같이 궁금했습니다. 손흥민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축구 강국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세계적인 선수가 나온다는 얘기도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다시 시작됐지만 저는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방금 전 그 골 장면만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각도가 불가능했다고요? 제 계산이 틀릴 리 없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거짓말을 할 리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뭡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물리학의 법칙을 넘어선 겁니까? 경기가 끝나고 중계가 마무리되자마자 저는 곧장 자료실로 달려갔습니다. MLS 역사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죠. 프리킥 성공 기록, 아시아 선수 득점 기록, 각도별 슈팅 성공률까지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62년입니다. MLS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긴 세월 동안 아시아 선수가 올해의 골 후보에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162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162년의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한국인이 서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보였는데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손흥민의 그 프리킥 장면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MLS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의 골 투표가 시작됐다는 공지가 떠 있었죠. 투표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후보는 총 5개의 골이었는데 당연히 메시의 골도 포함되어 있었죠. 리오넬 메시,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아무리 훌륭해도 메시를 이기기는 어렵겠지.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메시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투표 시작 이틀째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득표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20% 정도였는데 사흘째 되는 날 30%를 넘어섰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메시를 넘어서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발표자가 결과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올해의 골 투표 결과 1위는 43.5%를 득표한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입니다. 2위는 22.5%를 득표한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2배 차이였습니다. 메시를 2배 차이로 이긴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소리쳤고 옆에 있던 동료도 믿을 수가 없군요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국 팬들이 자발적으로 메시가 아닌 손흥민을 선택한 겁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를 제치고 말이죠. 곧바로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ESPN에서는 이것은 신화의 부활이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MBC에서는 메시도 박수쳤다. 그는 축구의 중심을 이동시켰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각종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 전화를 받았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메시보다 위대한 골을 넣은 겁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저런 각도에서 골을 넣는 건 운의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골 장면의 리플레이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을 돌려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차는 순간의 발목 각도를 자세히 보니까 그는 정확히 어느 지점을 맞춰야 공이 어떤 궤적으로 날아갈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이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정확한 위치로 날아간 것도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회전을 준 것도 모든 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었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LS 내부에서도 엄청난 충격파가 일어났습니다. 리그 사무국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162년 역사상 이런 프리킥 성공률은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었거든요. 코치진들이 모여서 손흥민의 슈팅을 분석하는 세미나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한 코치는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코치는 이건 새로운 차원의 축구다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 축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축구 문화가 어떤지 알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 10번 연속 진출한 나라였고 2002년 월드컵에서는 4강까지 올라간 저력 있는 팀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뿐이지 한국은 이미 아시아 최강의 축구 강국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LA 경기장에서 팬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메시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손흥민이 더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슈퍼스타를 목격한 겁니다. 다른 여성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골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진짜 축구구나 싶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팬들이 한국 선수를 영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축구를 다시 배워야 한다. 한국식으로 말이야. 30해 동안 쌓아온 제 지식이 완전히 뒤집힌 기분이었습니다. 메시를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한 선수를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화를 이긴 것이고 세계 축구의 기준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한국인이 있었던 겁니다.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골의 아름다움이나 기술적인 완성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과학연구소에 특별히 부탁해서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던 순간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받아본 보고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을 차기 직전 손흥민의 심박수는 분당 68회였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메시가 있는 경기장에서 팀이 간절히 골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보통 선수들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심박수가 100회를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긴장과 부담감 때문에 몸이 경직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마치 훈련장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시선 고정률이었습니다. 공을 차기 전 3초 동안 그의 시선은 98%의 정확도로 골대 왼쪽 상단 구석 한 지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오직 그 지점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정신 통제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습으로만 가능한 수준이 아니야. 이건 내면의 훈련이야. 손흥민이 저런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건 발의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정신이, 그의 마음가짐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골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마침 그때 손흥민의 경기 후 인터뷰 영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저런 불가능한 각도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까? 손흥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팀을 위해서요. 저 자신을 믿었고 동료들을 믿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냥 팀을 위해서. 얼마나 단순한 대답입니까?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 동료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식 축구였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서양의 축구는 개인의 기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의 축구는 정신과 팀워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뉴욕에서 세계 축구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패널로 초청받아서 참석하게 됐는데 주제가 바로 손흥민 현상의 분석이었습니다. 유럽과 남미에서 온 저명한 축구학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죠. 한 독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기술과 정신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선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전 국가대표 코치는 더 나아갔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스포츠 문화 전체가 정신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마음가짐을 가르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손흥민의 그 골은 한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30해 동안 저는 축구를 과학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각도, 속도, 회전력, 근력, 지구력. 모든 걸 수치로 환산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려고 했죠. 하지만 손흥민의 골은 제게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보여줬습니다. 축구는 과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철학이고 정신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가야 해. 그 정신의 근원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동료들은 왜 갑자기 한국에 가려고 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나침반이 동쪽을 가리키기 시작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손흥민의 골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을 차는 그의 발이 아니라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 시선 속에서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믿음이었죠. 이제 나도 알아야 해. 한국이 뭔지, 한국 축구가 뭔지 말이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태평양을 건너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향할 겁니다. 축구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쪽이었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나서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스포츠 평론가들이 손흥민의 골을 폄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명 스포츠 토크쇼에 출연한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한 번의 행운일 뿐입니다. 프리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운이 좋으면 들어가고 운이 없으면 빗나가는 거죠. 다른 분석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런 각도에서 저런 슛이 성공한 건 순전히 우연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딱 맞아떨어졌고 골키퍼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저런 슛은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아시아 선수가 메시를 이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정말 그럴까? 정말 운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30해 동안 축구를 봐왔지만 사실 저도 저런 골은 처음 봤거든요.
혹시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제 분석을 흐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20년치 축구 데이터베이스를 꺼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리그의 프리킥 기록, 각도별 성공률, 선수별 슈팅 패턴까지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손흥민의 모든 경기 영상을 구해서 그가 찬 슈팅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입력하고 궤적을 그리고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동안 동일한 각도, 즉 골대로부터 20m에서 25m 사이, 오른쪽 30도에서 40도 각도에서 총 3번의 프리킥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3번 모두 거의 동일한 궤적으로 말이죠. 성공률 100%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이건 반복 가능한 기술이야. 일반적으로 저각도에서의 프리킥 성공률은 0.07%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3번 중 3번을 모두 성공시킨 겁니다. 이게 우연일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죠.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골 모두에서 공의 회전 방향이 동일했고 골대에 도달하는 높이도 거의 비슷했으며 심지어 임팩트 소리의 주파수까지 유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을 반복해서 연습한 결과였던 겁니다.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 해. 저는 즉시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셜미디어에서 한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LA에 사는 한 팬이 새벽에 우연히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혼자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였고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죠. 영상 속 손흥민은 말없이 공을 세팅하고 물러서고 슛을 쏘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실패하면 다시 세팅하고 성공해도 다시 세팅하고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의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그 영상이 공개되자 미국 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저게 천재의 모습이다. 운이 아니라 노력이었구나. 나는 손흥민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손흥민을 비난하던 평론가들도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의 골은 행운이 아니라 피와 땀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어. 대신 매일의 훈련으로 답한 거야. 손흥민은 비난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새벽 훈련장으로 나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땀방울이 모든 의심을 씻어낸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밤새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동일 각도에서 3번의 프리킥을 시도했고 3번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운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복 가능한 검증된 기술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는 노동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그 기적 같은 골이었던 것이죠. 저는 비행기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저는 서울에 있을 겁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를,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논란이 잠잠해진 후 그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프리킥 이후 치러진 3경기에서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겁니다. 골이 아니라 어시스트였다는 게 중요했죠. 그는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에서도 동료에게 공을 양보했습니다. 패스를 받은 동료가 슛을 성공시키면 손흥민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 선수를 끌어안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중계석에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골보다 동료의 웃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세 번째 경기 후반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벽한 슈팅 찬스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슛을 쏘지 않고 오른쪽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를 했죠. 그 선수는 시즌 첫 골을 넣지 못해 고민하던 신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골을 넣은 그 신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고 손흥민은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중석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메시를 보러 왔던 팬들이 이제는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중석 한쪽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은 우리의 주장이다. 영어로 SONISOURCAPTAIN이라고 쓰여 있었죠. 공식적으로 주장이 아닌데도 팬들은 이미 그를 팀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국기였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물결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처음엔 몇 명의 한국 교민들이 들고 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인 팬들까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기를 들고 계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이 한국인이잖아요. 그를 응원하려면 그의 나라도 함께 응원해야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선수의 플레이가 한 나라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LA의 하늘 아래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축구가 아니야. 이건 문화의 교류야. 며칠 후 저는 다시 LA를 찾았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숫자와 영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의 모습을, 숨소리를, 발걸음 소리를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수천 명의 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이 필드에 들어섰을 때 5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80분간 저는 손흥민만 지켜봤습니다. 공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을, 상대 선수와 부딪힐 때의 표정을, 골을 넣지 못했을 때의 반응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전쟁터의 장수를 보고 있어. 손흥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지고 있을 때도 몸이 지쳐 있을 때도 그는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마지막 1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의 정신을 봤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말이죠. 경기가 끝나고 일주일 후 LA의 한 대학에서 축구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손흥민 현상과 한국 축구의 정신이었죠. 저도 패널로 참석했는데 토론회장은 입주의 여지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의 유명 스포츠 심리학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기술보다 책임감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사명입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해 동안 축구를 봐왔습니다. 메시도 봤고 호날두도 봤고 펠레의 영상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선수들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에게서는 다른 무언가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축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며칠 후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그는 한국의 영혼을 들고 필드에 나선다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이해하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한다. 그의 발끝에는 5,000년 역사가 흐르고 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 해.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이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고 팀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축구였던 겁니다. 6장. 손흥민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LA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손흥민의 시즌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쏟아냈죠. 저도 덩달아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 손흥민의 진짜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플레이오프를 일주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훈련 중 부상이었습니다. 오른쪽 발목 타박상이라고 했죠. 상대 선수와 공을 다투다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다는 겁니다. 뉴스를 접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뛸 수 있을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일주일 후인데 발목 부상이라면 최소 2주는 쉬어야 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LA의 팬들도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온통 손흥민의 부상 소식으로 도배됐고 손흥민 없는 플레이오프는 의미가 없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쓰러지면 이 모든 흐름도 멈추는 거야. 제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이 손흥민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LAFC 클럽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한 겁니까? 그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발목이 많이 부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료진이 정밀 검사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틀 후 손흥민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그는 약간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죠.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있습니까? 부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팀을 위해 무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손흥민은 조용히 마이크 앞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통증은 있지만 뛸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라운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단순하고도 강렬한 표현입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상을 당했으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팀을, 팬들을, 그라운드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한마디가 미국을 울렸다는 제목으로 속보를 냈고 MBC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며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LA의 팬들은 경기장 앞에 모여서 손흥민을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기도하듯 서 있었죠. 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저 젊은이는 진정한 전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클럽에 전화를 걸어 손흥민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어느새 손흥민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지만 플레이오프까지는 고작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상 닷새 만에 손흥민이 훈련에 복귀한 겁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발목에는 아직 테이핑이 칭칭 감겨 있었고 가끔씩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그는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공을 찼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클럽은 급히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10월 30일 오스틴전 선발 출전 확정. 그 발표가 나가자마자 표는 매진됐습니다. 경기 당일 경기장에는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을 보러 온 겁니다. 부상을 이겨낸 전사를, 포기하지 않은 리더를 보러 온 것이었죠. 선수들이 입장할 때 손흥민이 터널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5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선.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중계석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그라운드를 걸으며 사방의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발목에는 두툼한 테이핑이 감겨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약간씩 절뚝거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부상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뛰었습니다.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패스를 할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의 몸엔 조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저는 바로 그 정신을 봤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아파도 끝까지 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정신을 말이죠. 경기 후반 40분 손흥민이 마침내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동료의 골이 터지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지쳐서였죠.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웠고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중계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신화를 보고 있어. 플레이오프 1차전 LAFC 대 오스틴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는 5만 3천 명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손흥민에게 쏠려 있었죠. 부상에서 돌아온 그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중계석에 앉아 긴장한 채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스피드가 느렸고 방향을 급하게 바꿀 때마다 얼굴을 살짝 찡그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큼은 전쟁터의 장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그런데 경기는 LA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의 수비가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고 공격 전개가 막힐 때마다 손흥민이 직접 나서야 했는데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25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스틴이 역습에 성공해서 골을 넣은 겁니다. 0대1로 뒤지게 됐죠.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중계석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부상을 무릅쓰고 나왔는데 팀은 지고 있고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반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갈 때 손흥민은 절뚝거리며 가장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동료 해설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2번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도 인간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부상을 입은 몸으로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이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그라운드에 있었습니다. 교체되지 않고 계속 뛰고 있었던 겁니다. 관중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을 외치기 시작했지만 경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도 LA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78분 상황이 터졌습니다. 오스틴의 수비수가 위험한 태클을 했고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니 골대로부터 22m, 각도는 오른쪽에서 약 35도였습니다. 댈러스전에서 그 역사적인 골을 넣었던 위치와 거의 똑같았던 겁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에그에이아이엔 에그에이아이엔 5만 명이 동시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함성이었죠. 저도 모르게 중계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장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발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78분을 뛰느라 온몸이 지쳐 있었죠. 그런데도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5만 3천 명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에서 5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선은 골대 위쪽을 향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달려들었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오른발이 공을 강타했습니다. 임팩트 소리가 경기장을 울렸죠. 공이 떠올랐습니다. 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공의 궤적을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댈러스전과 달랐습니다. 공이 골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완벽히 다른 각도였습니다.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손을 최대한 뻗었습니다. 하지만 공은 이미 그의 손끝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골대 오른쪽 상단 구석. 정확히 그 지점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5만 3천 명이 동시에 포효했습니다. GOAL. 함성이 LA의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뛰어올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제가 절규했지만 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의 함성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올렸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달려와 그를 둘러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태극기가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물결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었죠. 저는 리플레이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다시 나타난 그 골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부상을 딛고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겁니다. 경기는 1대1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162년 역사상 동일한 각도에서 두 번의 기적을 만들어낸 선수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의 언어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의 프리킥은 162년 축구 교본을 새로 쓰고 있다는 제목으로 긴급 특집을 편성했고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그의 정신은 한국의 힘이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프랑스의 레키프, 스페인의 마르카,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까지 세계 모든 주요 스포츠 신문이 손흥민의 이름을 일면에 실었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하루에 10개가 넘는 인터뷰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손흥민을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까? 그가 정말 메시보다 위대합니까? 동일한 각도에서 두 번이나 골을 넣은 게 정말 우연이 아닙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신화입니다. 땀과 겸손으로 쓴 전설이죠. 메시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는 천재로 태어났지만 손흥민은 노력으로 천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그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축구연맹에서 특별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주제는 손흥민의 프리킥 메커니즘과 정신력 분석이었죠. 저는 주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세미나 당일 스위스 취리히의 국제축구 연맹 본부 대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200명이 넘는 코치, 감독, 학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영상을 보여주며 발목 각도, 임팩트 지점, 회전 방향, 공의 궤적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박수와 시선 고정률 데이터를 공개했죠.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K-풋볼은 행운이 아니다. 그것은 규율이다. 영어로 K-풋볼 is not luck, it's discipline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 순간 강당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손흥민을 만들어낸 그 땅을 직접 밟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흥민의 사진과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손흥민을 마중 나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제 이름이 적힌 피켓도 보였습니다. 리처드 윌슨을 환영합니다. 손흥민을 이해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한글과 영어로 적힌 피켓들이었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을 제대로 평가해주신 유일한 외국 전문가십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손흥민을 통해 저는 축구를, 아니 인생을 다시 배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손흥민이 어렸을 때 훈련했다는 축구장도 가봤고 한국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유소년 훈련 프로그램도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축구는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정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축구를 하느냐고 물으면 팀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이곳의 공기엔 결심이 섞여 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의지와 땀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죠. 손흥민의 축구가 바로 그런 한국의 역사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인으로 태어나 평생 축구를 연구하며 서양의 기준을 진리라 믿어왔던 제가 한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정신이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혼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골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수백 번도 넘게 본 그 장면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민족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죠. LA로 돌아온 후 저는 특별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162년의 축구는 한국에서 새로 시작됐다였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운다. 축구의 중심은 이동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손흥민이, 그리고 한국이 있다. 그 칼럼이 나간 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공감과 감동의 메시지였죠.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보여준 위대함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신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죠.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LA의 밤하늘 아래 손흥민의 오른발이 공을 차던 그 순간을 말이죠. 그 순간 162년의 역사가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